중국은 참 넓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리,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겠죠. 이번 시간에는 중국 주요 왕조의 수도, 도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왜 그곳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면 그 시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조선이 한양에 터를 잡게 된 이유,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적인 이유라든지 무학대 사이에 무슨 왕신리이라 등등을 제외하고 정치, 경제적 이유만 한번 분석해 보실까요? 한양의 위치가 한반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한민족의 터전이 한반도로 완성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한강 유역의 자리를 잡았다는 건 한강 어귀가 농업과 상업, 내륙, 수은 등등에서 가장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부터 그리고 현재 중국 본토를 통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이 굵직한 나라들의 수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중국의 역사를 함께 이해해 보시죠. 중국 건국 신화에서 중국을 처음 통일한 군주이자 문명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진시황제 할 때의 진시황제가 아니에요. 누를 황자를 쓰는 황제입니다. 중국 전설, 신화 속의 제왕, 그러니까 삼황오제라고 들어보셨죠? 그 삼황오제 중에 한 명인 황제, 누를 황자를 쓰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중국 문명에서 사후세계를 뭐라고 할까요? 너 황천길 가고 싶냐? 할 때 그 황천입니다. 그때의 황천도 누를 황자를 씁니다. 중국의 군주가 사는 궁전엔 무슨 새끼와? 누를 황새끼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제왕이 입는 옷인 골룡포는 황포라고 하죠. 그때도 누를 황자를 씁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그만큼 중국의 한족에게 황하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황하, 중상류의 황토고원에서 활처럼 굽어 흐르기 때문에 황토가 누런 흙이 다량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토 때문에 물이 탁해져서 우리가 누런강, 황하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누런강에서 식수를 해결해야 했던 한족들은 자연스럽게 물을 끓여 먹기 시작을 했고 중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차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상류에서 황토를 가져온 황하는요, 하류에 오면 1년에 10cm씩이나 되는 토사를 뱉어내고 심지어 3년에 2번 정도씩 큰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만큼 황하는 거친 강이었고 치수,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기 굉장히 힘들었죠. 하지만 고비 사막에서 편서풍을 타고 운반된 황토는요, 영양분, 통기성, 투수성이 풍부해서 물만 풍부하면 충분히 비옥한 밭으로 변했습니다. 사실상 이 북중국 지역이 반사막 지역, 그러니까 건조 지역이었는데 이 황하 덕분에 문명의 요람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겁니다. 다스리기 힘든 강이지만 그만큼 풍요로운 강인 황하, 약 5,400km의 길이, 세계에서는 제가 알기로 5번째 긴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황하는 한족의 젖줄, 한족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사실 황하의 하자가요, 지금은 이제 물, 강을 의미하는 리버 같은 보통 명사지만은 고대까지만 해도 황하를 가리키는 그냥 고유 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쓰면은 그냥 그게 황하 강이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하 또는 하수라고 황하를 가리켰죠. 이게 비슷한 게 나일강의 나일도요, 예전에 세모로는 그냥 강, 리버를 뜻했습니다. 나일 하면 그냥 강인 겁니다. 그만큼 한족에게 황하는 이집트 문명에서 나일강이 갖는 의미랑 비슷했습니다. 그냥 아예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역사나 무협지에 자주 나오는 그 가운데 땅이라고 하는 중원 있죠. 그 중원이라고 불리는 지역 자체도 그냥 황하유역을 가리키는, 황하유역의 북중국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황하는 엄청난 양의 황토를 그 바다에 쏟아냅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나 그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 텐진 같은 경우도 역사시대 이전인 상고시대는 바다였다고 해요. 그런데 황하가 하도 퇴적물을 쏟아내다 보니까는 그 지역까지도 육지가 된 거죠. 그리고 황토가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서해의 평균 높이도 워낙 낮은 44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왜 이렇게 황하 이야기를 길게 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역사적 도읍지 있죠. 장안, 낙양, 개봉 같은 게 황하 유역에 있는 다 도읍지였습니다. 중국 고대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이제 통일 왕조의 수도 역할을 한 게 관중 지방이에요. 아마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차례는 들어봤을, 특히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어봤을 그런 지방 이름이죠. 중국인들한테 이상향 같은 고대 국가인 주나라의 호경,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수도 친나라의 수도 함양, 그리고 초한지 시대를 끝낸 한나라의 수도이자 동북아시아 제국으로 거듭난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 전부 다 그 관중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122년부터 기원 후 907년까지 2140년 동안 2000년이 넘게 번영한 게 이 관중 지방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의 산시성, 섬서성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기가 이제 관중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의 수도가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지역 자체가 곡창지대일 것, 그리고 방어하기 좋은 지형을 가질 것,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기 좋은 교통의 요지일 것. 그런데 관중 지방은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가졌다고 합니다. 관중이 이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소관, 동쪽의 함곡관, 남쪽의 무관, 서쪽의 대산관. 그 가운데 땅을 관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관자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관동, 관서, 바로 북쪽에 이제 관북이 있는 강원도죠. 산이 많죠. 관중 지방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읍지 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관중 주변에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황하의 지류인 위수, 지금은 웨이수이강이라고 하는데 그 위수가 흐릅니다. 덕분에 관중 지방은 지리적으로 분지, 그러니까 지금 위수 분지에 해당을 해요.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폐쇄적일 것 같지만 그 각 4개의 관문만 통과하면 황하 중류라든지 아니면 사천, 파촉 지방 등등으로 바로 이어져서 교통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에 그 위수 분지의 생산력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게 산 가운데 강이 흐르는 평탄한 지역은 꿀땅. 그렇기 때문에 관중 지방 그 자체만으로도 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 생산량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 동쪽의 황하 중류, 그러니까 낙양, 개봉이 있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항상 인구도 적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살짝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가 이곳을 수도로 삼았고 그 수도를 기반으로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만큼 중원을 통일하기에 아주 적격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일어난 왕조들이 남부에 있는 이제 파촉지방이죠. 사천지방까지 점령을 해서 생산량을 보충하기도 하고 동쪽 세력이 약해질 기색이 보이면 쳐들어가서 정복을 했죠. 만약에 쳐들어가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심지어 동쪽에 낙양이나 이쪽 황하 중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이제 관중 지방 지키면서 존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이 지역을 수도로 했던 나라,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 그리고 초한지 시대를 통일한 한나라, 그리고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 당나라입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를 수도로 삼지 않았다고 그 유명한 영웅 초한지에 나오는 서초패왕 항우가 원숭이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우는 그 진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때 한 유생, 한 선비가 관중 지방을 수도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생각하고 고향인 그 초나라 팽성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온 고사성어가요, 그
금의 환향입니다. 그러니까 금색 옷을 걸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뜻이죠. 보통 출세한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갈 때 이 고사성어를 쓰지만 처음에 그 유래는요, 항우의 실책을 비판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고사성어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선비는요, 초나라 사람은 갓을 쓴 원숭이에 불과해 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들은 항우는 당연히 그 선비를 잡아가지고 가마솥에 삶아 죽여버립니다. 이 고사 때문에 아주 졸렬한, 지금으로 치면 하남자 같은 졸렬한 소인배를 뜻하는 고사성어 목후이관이 만들어집니다. 간을 쓴 원숭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관종 지방에 있는 장안이 중국의 대표적인 도읍이 되죠.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죠. 장안의 화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 관용어도 중국의 장안에서 왔다는 썰이 있습니다. 물론 썰은 항상 다양하게 있죠. 초안지 시대를 끝낸 한나라가요, 진나라의 수도 함양 근처에, 정확히 말하면은 함양에서 위나라, 그러니까 위수를 마주 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강북, 강남 지역 같이 그렇게 맞은편에 새로운 수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유방은 원숭이는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새 도읍을 만들 때 자손들이 영원히 번창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장안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 경기도 수원시에도 장안구가 있죠. 그 장안구의 장안도요, 수원 화성의 북문, 북대문인 장안문에서 따왔는데, 여기에서 이 장안문도 중국의 옛 수도인 장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을 지은 조선의 정조 임금께서도 자손들이 영원히 번창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안은 수나라 당나라 때 새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계획 도시였다고 해요. 동서 길이만 1km,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9,721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약 100만 명이 거주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의 출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슬람 제국의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와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그때 당시가 아니라 주로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했겠죠. 장안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1000년 넘게 중국의 수도로 쓰이면서 동아시아에서도 수도를 상징하는 단어가 그냥 장안이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보통 명사화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장안이라는 단어가 한 조선 후기까지 수도를 의미한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양, 한성, 서울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조선 후기까지는 야, 우리 장안 가자 하면은 그냥 대충 여기가 그냥 한양 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 일본에서도요, 일본의 옛 수도인 교토의 별칭이 라쿠요, 낙양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교토의 동쪽, 서쪽을 각각 그냥 라쿠요, 장안,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스라강이, 교토를 흐르는 가스라강이 자주 범람하는데, 도성의 성 서쪽이 황폐해져가지고 장안 지역, 장안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그냥 없어지고, 그냥 동쪽에 라쿠요만 남아서 아직까지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교토의 별칭이 라쿠요, 낙양이 된 거죠. 장안은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 서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지금도 중국 산시성, 섬서성의 성도인 시안, 서쪽의 장안, 서쪽의 수도 등등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통의 도시답게 지금도 인구가 1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장안의 쌍둥이 도시이자 장안의 라이벌, 중원의 양대 산맥인 낙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삼국지에서는 동탁이 이제 불태운 도시로 유명하죠. 낙양은요, 장안, 그러니까 시안에서 동쪽으로 약 한 3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치면 서울이랑 한 구미 정도, 대구 정도 차이인 거죠. 이 황하의 지류인 낙수가 남쪽에 흐르고 있어서 낙양, 낙읍으로 불렸다고 해요. 전국시대에 강의 북쪽 지역에 붙는 전미사 양이 붙으면서 이 지역 자체가 낙양, 현재의 이름 낙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명도 낙양, 중국어로 치면 러양이 되는 거죠.
참고로 서울의 옛 이름인 한양 있죠? 그 한양 같은 경우도요, 한강 북쪽이라서 한강의 북쪽, 양자를 써서 한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요동지방에 있는 도시 그 심양 있죠? 그것도 심수강 북쪽이라서 우리가 심양이 됐다고 해요. 그럼 반대로 강 남쪽에 붙는 지명 전미사는 뭘까요? 양이 햇볕 양자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음자를 씁니다. 음자, 그림자 음자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회수 남쪽 그러면 회음이라는 지명이 붙겠죠. 초한지에서 한고조 유방한테 토사구팽당하는 한신의 직위가 뭐였습니까? 회음후 한신이었죠. 그때의 그 회음이 바로 어디냐면은 회수 남쪽의 회음이라는 도시, 거기를 이제 분봉받다 보니까는 회음후라고 이렇게 뭐 불러지는 거죠. 다시 낙양으로 돌아와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장안보다 더 오래됐다고 해요. 중국의 고대 문화인 이리두 문화 유적이 낙양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학에서는 그 하나라가 이리두 문화다 해, 하나라는 실제로 존재했다 해 라고 주장하곤 하는데, 이제 세계 역사학에서는 아니 이리두 문화를 나라로 치기는 좀 힘들다, 청동기 이후 문화로 치기는 힘들다 라고 하면서 뭐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정 안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낙양이 그만큼 황하유역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았다. 실제로 지형적으로 보면요, 황하가 낙양부터 평원지역으로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안까지는 약간 산지 지형, 건조 지역, 사막 지역이었다가 낙양부터 이제 본격적인 평야지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남부와 북부를 지리적으로 구분해주는, 기후적으로 구분해주는 회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할 때 그 회수도 낙양 바로 남쪽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낙양은 준고원지대인 관중지방, 그리고 평원지대인 하남지방, 그리고 장강, 양지강 유역인 강남지방을 이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은 9개의 왕조가 수도를 정한 도시라고 해서 구조 고도, 9개의 왕조가 지은 옛 도읍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그 낙양의 이미지는 약간 드라마로 치면 서브지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나라가 이제 오랑캐 견융의 공격으로 도망쳐서 천도한 데가 낙양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를 다시 세운 후한의 광무제 있죠. 광무제 유수가 수도로 세웠지만 동탁이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게 이 낙양이고요. 그리고 삼국지의 조조가 꾸준히 재건을 해서 그 위나라와 그 뒤를 잇는 진나라의 수도가 된 게 낙양이지만, 또 이민족이 침략하면서 그 진나라가 버려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버린 그 버린 수도가 낙양입니다. 뭔가 좀 아련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자치 통감을 지은 송나라의 역사 삼화강이 낙양 옛성을 지나며 라는 시에서 고금의 흥망성쇠를 알고 싶으면 낙양성에 한번 가보라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관중과 하남, 강남 지역을 이어주는 지리적인 이점이 혼란기에는 굉장히 큰 단점으로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온갖 지역의 세력들이 이 낙양을 넘보기 쉬웠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낙양은요, 목련성이라는 애칭이 있다고 해요. 그 유명한 목련의 산지, 유명한 목련 산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목련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중국인들의 아련한 옛 도읍 낙양성에서 많이 나는 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에서는 7대 고도를 정했다고 합니다. 7개의 옛 도읍지를 자기들끼리 나름 정한 거죠. 황하유역에 있는 게 이제 시안, 우리가 말한 장안, 러양, 낙양, 타이퐁, 개봉, 안양 등등 있고요. 그리고 황하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베이징 북경도 영향권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강, 양쯔강 영향권에 있는 게 이제 남경, 난징과 항저우 등등이 있죠. 그런데 뭐 이번 시간에 7개의 도시를 전부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뭐 안양이나 뭐 다른 항저우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좀 유명해지긴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주요하게 다룰 만한 도시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고도라고 하기에는 레일리로 살짝 떨어지는 거죠. 장안과 낙양, 황하 종류를 중심으로 성장한 한족이
어떻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했을까? 그리고 북경은 어떻게 지금의 이 중국의 수도가 되었을까? 그 내용들은요, 다음 시간에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